좀 딱딱한 얘기일 수 있는데 오늘은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려 볼까 합니다. 최근에 대통령 탄핵 소추권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헌법재판소의 존재 여부가 왜 있어야 하냐, 그 헌재가 줄여서 헌재죠. 헌재가 우리의 의견을 왜 가로막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몇 가지 이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그래도 제가 법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해당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 불편해하지 마시고, 뭐 너는 헌재를 추종하냐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법원을 추종하냐 이런 것도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는 지극히 보수적이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는 너무나도 진보적인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중도적인 면은 그렇지만 없습니다. 저는 제 의견이 나름대로 확실한 편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저희 가족들과도 사실 부딪히는 부분이 그런 면이거든요. 의견 표현이 너무 정확해서 저희 가족하고는 많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넘사벽이라는 별명을 듣기도 하는데요.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헌재에 대해서 아시기 이전에 법원에 대한 권한을 조금 이해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도 법원의 한 종류이기 때문인데요. 법원의 이제 고유와 권한은 민사, 형사사건을 비롯한 행정사건, 기타 법정, 쟁송에 관한 재판권입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권한들이 법원에는 부여되어 있습니다. 헌법상 법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들을 열거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쟁송에 관한 재판권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는 민사사건, 형사사건, 행정사건, 선거소송에 관한 기타 법정 쟁송에 관한 재판권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송사건 처리권이 있고요. 비송사건에 대한 거는 또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은 복잡합니다. 그래서 패스하고 나중에 설명해 드릴 일이 있으면은 그때 설명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로는 명령, 규칙, 심사권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권이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대법원의 규칙 제정권이 있어요. 여섯 번째로는 사법행정권이 있어요. 사법행정권이라 함은 대법원장의 법관 인사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음이 왜 이래? 일곱 번째로는 법정 질서 유지권이 있어요. 여기에는 가태권이 해당이 되고요. 여덟 번째로는 대법원장의 헌법재판 재판권, 3인 지명권이 해당이 됩니다. 아홉 번째로는 대법원장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을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지명권과 일반 법원의 법관의 임명, 보직 등 최고 사법행정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제 그 이외에는 법원의 권한 중에서 선거소송 관한 재판권과 사법 사무규칙 제정권이 이제 대법원과 대법원 간의 이제 회의에 관한 건인데요. 일반적인 법원의 권한으로는 쟁송에 대한 재판권, 비송 처리 사건, 아까 똑같은 것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드린.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법원의 명령, 규칙, 심사권이란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법원이
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명령이나 규칙의 효력을 심사하여 이 효력이 없다라고 판단한 명령 규칙을 해당 사건에 적용함을 거부하는 권한을 말을 합니다. 이것은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어요. 읽어드려 볼게요. 법조문을. 명령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에 전제되는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하여 법원의 명령 규칙 심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여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명령 규칙에 이제 적용을 배제하여 국법 질서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위헌 또는 위법한 명령 규칙으로 말미암아 개인의 자유권이나 권리를 침해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기본권을 지키고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입니다. 이 명령규칙 심사의 요건은요,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에 전제되어야 합니다. 아까 107조 2항을 말씀드렸습니다. 헌법이 구체적인 규범 통제에만 인정이 돼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건과 관계없이 명령규칙이 효력 그 자체만을 문제 삼는 추상적 규범 통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요. 재판의 전제가 된다라는 것은 구체적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해당 명령 규칙이 적용되어야만 하고 이것은 위헌, 위법 여부에 따라 재판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를 말을 하고요. 그 기준은 헌법적 관습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관습 그 전에 설명해 드렸으니 관습에 대한 부분은 또 따로 한번 동영상에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로 설명을 또 해드리면은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비준 동의에 얻은 조약도 심사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조약은 국가 간의 조약도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법한 명령 규칙을 어떻게 그러면 법원이 적용을 했는지 대표적인 사건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대법원이 이제 판결을 했는데요. 긴급조치 1호건에 대한 위헌 심사를 했습니다. 1974년 1월 8일 발동된 긴급조치 제1호는 방공법 위반 사건의 상소심에서 현행헌법 제107조 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에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헌법재판소의 관장 3으로 법원의 제청에 의해서 법률의 위헌 법률 심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긴급조치 제1호 위헌 법률 심판은 당시에 국회에 통보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을 뿐이었어요. 대통령의 긴급조치 이 사건에 대해서. 근데 국회에 동의 내지 승인을 얻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국회에서 긴급조치를 승인하는 등 조치가 취하진 바도 없었어요. 따라서 유신헌법의 근거로 긴급조치는 국회의 입법권 행사라는 실질적인 전혀 가지지 못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은 위헌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긴급조치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사권은 최종적으로 그래서 당시 대법원에 속한다라고 하면서 긴급조치를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시에 74년 1월 8일에 발동된 긴급조치 제1호 방공법에 의한 위반 사건 요때를 이제 경험하면서 이제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에 이제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정하여 그 심판에
재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980년 헌법과 달리 법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권을 제청할 권한만은 인정할 뿐만 아니라 법원에 대한 위헌 심차 여부가 이제 심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법률에 나와 있는 내용 이외에 법안이 통과되었어요. 그러한 빈틈을 악용하는 윤석열과 같은 법꾸라지, 방비기문과 같은 법꾸라지, 또는 한동훈과 같은 시행령 통치를 하려고 했던 법꾸라지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게 헌법소원 심사 심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습니까? 헌법재판의 의의는 헌법재판은 최고 법규범인 헌법에 관한 쟁의나 의의를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작용으로 위헌법률 심사, 기관 쟁소, 탄핵소송, 헌법소원, 선거소송, 정당 해산 소송 등에 관한 재판을 이제 총칭하는 것인데요. 단어가 좀 다소 생소하시겠지만 알아두시면 좀 도움이 될 듯합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헌법재판은 위헌법률 심사로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와 같은 특정 국가기관이 의회가 이제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느냐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판단된 경우 그 법률의 효력을 상실케 하든가 그 적용을 거부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헌법재판기관으로서 법원과는 별개로 독립된 헌법재판소를 두고 있으면서 선거소송을 제외한 심판권을 부여하고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헌법이라는 것은 국민의 법입니다. 민법, 형법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 점을 잘 아셔야 하는 것이고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177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국은요, 1787년 연방 헌법을 제정했어요. 의회와 대통령 수반의 정부, 법원 등 엄격한 삼권 분립형 정부 형태와 함께 연방제를 취하게 되었는데요.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인사들 중 워싱턴이 이제 초대 대통령이 되었고, 제퍼슨이 국무장관이 되었죠. 제퍼슨과 메디슨은 주의 권한이 중앙정부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믿었던 이제 공화파였습니다. 그리고 애덤스와 해밀턴은 강력한 중앙정부의 옹호론자로 연방파였어요. 1796년 제2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애덤스는 강력한 연방주의를 확산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1800년도 대통령 선거에서는 공화파인 제퍼슨이 당선되었어요.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던 애덤스는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인물들을 사법부에 포진시키고자 했거든요. 그리하여 1801년 법원 조직법을 개정하고요. 마셸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해서 국무장관에 겸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콜롬비아 지구에 급조된 42개 치안 판사직에 좌파 인물을 대거 배치하였어요. 치안 판사 중 한 사람인 마베리는 상원의 인준을 받고 대통령의 임명장 서명까지 받은 상태에서 시간이 없어 마셸 대법원장으로부터 임명장을 교부받지 못하였던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3월 제퍼슨이 제3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었는데요. 제퍼슨은 법원조직법을 파기하였습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법원조직법을 폐기하였습니다. 연방 항소법원 판사들을 추방하는 한편 임명장을 교부받지 못한
마베리를 치안 판사로 임명하는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였어요. 마베리는 신임 국무장관 메디슨에게 임명장을 교부하도록 하는 직무집행영장을 청구했거든요. 그리하여 이제 1789년에 법원조직법은 이와 같은 경우에 연방대법원이 1심 관할권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법률의 원칙과 관행에 의하여 보장된 사건에서 미합 중국 당국에 의하여 지정된 법원이나 공직 담당자의 직무집행영장을 발부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한 것이 미국의 헌법 제13조입니다. 마베리 사건은 중요합니다. 마베리의 주심은 마셸 대법원장이었는데요. 당시 그는 제퍼슨의 공화파의 의회에서 탄핵을 통하여 연방파 인물들을 공직에서 추방하는 과정에서 주요 표적 중 하나였는데요. 마베리의 청구는 대법원이 집행영장을 발부한다 하더라도 행정부가 무시할 것이 분명하였기 때문에 대법원의 권위가 추락할 것이 자명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렇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하면 그것은 공화파의 압력에 굴복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마셸은 이때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마셸은 대법원의 권위를 높이고 연방정부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헌법률 심사제라는 묘수를 찾아내게 되는데요. 이때 위헌법률 심사제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마셸의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마베리의 청구권은 정당하다. 둘째, 이 사건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이 1심 관할권을 가진다라는 법원조직법 규정은 연방헌법 제3조 제2항 2호의 규정에 위반되어 위헌이다. 즉, 헌법은 연방대법원은 대사, 기타의 외교사절 및 영사에 관한 모든 사건과 주가 당사자인 사건에 대하여 1심의 관할권을 모두 갖는다 라고 했는데요. 연방대법원은 그 이외에 사건에 대하여 의회가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법률 문제와 사실 문제에 대하여 상고심의 재판 관할을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마셸은 첫째, 헌법의 아버지들은 헌법을 제정하면서 이 법이 곧 국가의 근본법이자 최고법이 될 것을 상정하였으므로 어떤 국가기관의 행위든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하며 따라서 헌법에 위반되는 입법은 모두 무효이고, 둘째, 무엇이 법인가에 대하여 선언할 수 있는 기관은 사법부이고 실제 사건에서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기관은 의회가 아닌 법원이어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원고였던 마베리는 패소하였어요. 마셸은 사법심사권 확립을 통하여 연방대법원의 우위를 유지하는 동시에 연방헌법의 권위를 통하여 중앙정부의 입지를 공고하였는데요. 그러나 마셸의 판결은 성문 헌법에도 없는 법원의 사법심사권을 헌법 해석을 통하여 도출하였기 때문에 일종의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규정됩니다. 연방헌 법률에 대한 위헌 판결은 약 50년 후 20세기에 들어 연방 대법원의 대표적인 권한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것처럼 민주 국가에 있어서 헌법재판 제도가 갖는 제도적 의의가 긍정적 기능은 아주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헌법재판은 헌법의 입장에서 국가의 의사 형성을 통하여 통합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임무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헌법재판은 권력 분립의 원리가 이상으로 삼는 권력의 통제와 균형에 의하여 개인의 자유를 수호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헌법재판은 오늘날의 정당 국가에서는 법률의 합헌성을 보장함으로써 다수가 전제로부터 소수를 보호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소수에게도 헌법재판의 제소권을 인정함으로써 대립된 정치 세력 간의 타협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헌법재판의 부정적 측면으로는 법원이 위헌법률 심사권을 갖는 경우에는 그것이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보수적 사법이 사회 발전과 시대의 사조에 역행하는 반동적 경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이고요. 적극적인 헌법재판의 채용으로 인해 의회에서 민주주의적 토론과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상황이 소수의 사법 관료에 의해 재단될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헌법재판관을 두고 있는 것이고요. 좌우를 이제 성향을 갖는 재판관을 두는 것입니다. 의회를 대표하는 재판관도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요. 민주주의적 정치 경험이 일천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이 비민주적 결정의 최종적 정당화로 전략되기도 합니다. 헌법재판소를 없앤다라는 것은 우리의 헌법을 마구 자신들의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뭐 대통령의, 우리는 탄핵을 원하는데 왜 그러한 대통령의 탄핵을 국민의 뜻을 법원이 그렇게 마음대로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에서부터 우리는 다 치러왔기 때문에 모든 세계 국가가 헌법재판소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만 헌법재판소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독일의 경우도 세계대전을 통하여 합법적으로 치러진 대표가 불법을 어떻게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할 수 있었던 거는 헌법재판소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부당함을 토론했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헌법은 국민이 지켜야 될 법입니다. 그러한 법을 수호하는 곳이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헌법에 관심을 갖고, 헌법은 국민의 법이므로 헌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이 해소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국민의 대표자가 국민들보다 더 우월하다는 권력자가 월권이나 권한 남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대리인이 본인보다 중요하다고 하거나 종이 주인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입법부가 헌법적인 판단자임을 자처한다라거나 그가 내린 해석이 다른 부서들에 대해서 결정적 효력을 가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추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헌법상 어떠한 규정에도 그러한 취지를 내비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헌법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법원이 국민과 입법부 사이에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입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가정하는 것은 훨씬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법의 해석은 법원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실제로 헌법은 법관들에게 근본법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관은 의회가 제정한 특정한 법률의 의미뿐만 아니라 헌법의 의미를 확실하게 해야 할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 사이에 양립할 수 없는 차이가 생길 경우 둘 중 어느 것이 더 큰 당위성과 효력을 가지냐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헌법이 법률보다 우선시돼야 하는 것이며 국민의 의사가 대표자의 그것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법부가 입법부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국민의 권한이 사법부나 입법부 그 모두의 권한보다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법률에 나타난 입법부의 의지가 국민의 의지가 반영된 헌법에 반할 경우 법관은 법률보다 먼저 헌법에 따라야 한다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법관은 판결에 있어 근본법에 입각해야 하는 것이지 비근본적인 것에 근본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항상 배우고 다짐하고 또 다짐한다라는 것입니다. 1948년 헌법은 헌법위원회로 하여금 구체적 규범 통제로 법률의 위헌법률 심사를 하게 되었어요. 탄핵재판소와 별도로 헌법위원회는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였고요.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입법부와 사법부의 정치적 절충을 의미에 두는 제도였어요. 1960년 헌법은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를 모방하였는데요. 헌법소송 전반에 관한 재판권을 가진 상설기구로서 우리나라는 그제서야 헌법재판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 심사, 권한쟁의, 정당해상권, 탄핵심판 등의 선고소송까지 광범위한 권한을 가졌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실제로 설치되지는 당시에 못했어요. 우리나라는 1960년대까지도 헌법재판소를 전 세계에서 설치되지 못한 국가였습니다. 5.16 군사정변으로 그 효력이 정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62년 헌법은 헌법재판권의 일부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탄핵심판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게 되는데요. 헌법재판 중 위헌정당 해산 판결과 위헌법률 심사를 법원의 권한으로 이제 그때서야 조금씩 하게 됩니다. 72년 헌법은 헌법위원회에서 위헌법률 심사, 탄핵심판,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관한 권한이 이제 부여됩니다. 대법원의 불송부 결정권이 부여함으로써 그러니까 불송부 결정권을 부여함으로써 하급법원이 위헌법률 심사를 제청하더라도 법원이 위원회로 이때부터 이송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 갖게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처음의 이름은 헌법위원회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기 전 미군 정기에서도 당시 대법원은 1947년 9월 2일 날 처가 소송행위를 위해서는 부가의 허락을 받도록, 그러니까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고 있던 구민법에 대하여 이는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사회 상태를 적합하지 아니했어요. 이제 법조문은 부당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적용할 수 없다는 일종의 위헌 판결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을 지지하는 견해와 반대하는 견해로 나뉘게 됩니다. 당시에도 이렇게 나뉘었어요. 항상 어떠한 일이 발생되면은
헌법을 갖고 흔듭니다. 이거는 국민을 보호하는 법인데 오히려 국민이 더 흔듭니다. 그 점을 잘 아셔야 하는 것이고요. 반대하는 견해로는 입법기관을 통하여 비로소 결정될 문제이며 이 판결은 사법권에 의하여 입법권이 침해된다라는 주장으로 피력을 했어요. 지금과 같은 상황입니다. 의회에서 입법권으로 탄핵 소추를 통과시켰는데 사법권인 법원이 입법권을 침해한다라는 주장을 피력하는 것과 동일하는 것이죠. 미군 정청과 남조선 과도 정부에 내에 구성된 법정기초위원회에서 마련한 헌법 초안에는요, 위헌법률 심사권을 대법원에 부여하도록 처음에는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다 헌법재판소 없이 대법원에 부여했었습니다. 국회의 헌법기초위원회에서는 헌법위원회의 제도까지 마련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장은 위헌 심사권을 3권 분립 원칙에 입각하여 당연히 사법부에 속하여 한다라고 주장했어요. 헌법기초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서 실질적으로 헌법 초안을 작성하였던 유진호 씨는 위헌 심사권에 대하여 이를 대륙법계화에서도 국회에서도 판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말했고, 미국과 같이 일반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주장하였는데요. 그리고 그 절충안으로 법률이 이제 위헌 여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법원이 할 수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한 결정 기관은 법원 이외에 별도의 위원회로 하자는 견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980년 헌법에 헌법위원회를 폐지하게 됩니다. 대신 헌법재판소를 신설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는 1980년도 되어서야 겨우 들어왔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는 과도기를 겪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 우리나라가 정식적인 민주주의를 꿈꿨습니까? 지금이 민주주의 사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의견을 가진 개인을 억압하고 모조리 다 쫓아가서 압박하지 않습니까? 법원에 의해서 판결이 내려지면 모두 다 죄인이 되지 않습니까? 구제제도 중 하나가 헌법재판소이라는 것입니다. 독립기관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옳습니다. 법원이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심사뿐만 아니라요, 탄핵 심판, 정당의 해산, 권한쟁의,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모두 관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은요, 최고법입니다. 헌법재판소는요, 순수한 정치기관도 아니고 순수한 사법기관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법적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정치적 기관으로서의 성격이 아울러 가진 이중적 성격의 헌법기관, 즉 정치적 성격의 사법기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국가의 기능, 입법, 집행, 사법 세 가지로 하는 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아닙니까? 이렇게 구분한다라고 하면은 헌법재판소의 기능은 넓은 의미에서의 사법 기능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대부분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과 같은 본래 사법적 사건과는 구별되는 정치적 성질의 사건입니다. 위헌법률 심판 역시 마찬가지고요. 법률을 잘못했다, 억울하다라고 심판하는 것이고, 탄핵, 공무원, 고위 관료직을 심판하는 것이고요. 정당해산 마찬가지고요. 국가 간의 권한쟁의에 의한 입법부, 국회가
사법부를 탄핵시키는 경우, 이 권한쟁의 아닙니까? 같은 상황 등을 법원의 권한으로 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의 관할로 하는 법원의 정치화 경향을 배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정치적 사건을 사법적 절차에 따라서 해결하는 정치적 성격의 사법기관이라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사법적 방법에 의하여 헌법을 보장하는 기관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헌법재판소는요, 사법적 방법에 의해서 헌법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직간접적으로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기관입니다. 헌법재판을 통해서 권력을 통제하고 순화하는 기능을 강력하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입법부가 유연적 법률을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에 이 법률에 대해서 심판하고 그것을 시민들에게 부당한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수 있고, 강제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무효화시킬 수 있는 기관입니다.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집행부와 사법부의 구성이 권력을 남용하거나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를 할 경우 탄핵 심판을 통해서 이제 공직에서 추방을 하죠. 사법부가 유연적인 판단을 내려서 판결을 내렸답니다. 이러할 경우 헌법소원의 권한을 가진 헌법재판소는 심판을 통해요. 이럴 때에는 심판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한마디로.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에 정당 해산 심판권을 통해서 그 정당을 해산시킬 수가 있습니다. 부당한 정당이 유지되면 안 되잖아요. 국민의 세금으로 인해서. 이러한 기능들은 순기능의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어느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국가적 권력과 정치적 권력을 통하여서 통제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소수자의 보호, 권력의 합헌성 보장, 국가기관 간의 분쟁, 사법적 해결 등 권력을 순화시키는 순기능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말을 좀 미뤄오다가 참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변호사분께서 헌법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헌법은 학문입니다. 저같이 헌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헌법을 남용하거나 헌법의 이름으로 법률을 갖다 끌어들이면서 헌법을 기망하는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누가 됐던 간에. 그렇기 때문에 철학도 공부하고 의료인인 제가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을 공부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과 관련된 노동법도 저는 존중하고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님이 노동시간 52시간, 54시간이었나요? 관심도 없어서 모르겠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씨부리셔갖고.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저지만 이재명 대표가 틀린 말을 하면 저는 이재명 대표도 깝니다. 잘못 알고 있다. 헌법 기망하지 마라. 그리고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ILO에서 갖고 온 프랑스 파리 독립선언문에서 갖고 온 것입니다. 우리나라 순수한 노동법 아닙니다. 수입한 법을 수입한 그대로 사용해야지.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형식에 맞춰서 공무원법 만들고 사용을 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공무원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정치행위 할 수 있습니다. 정치행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막고 있습니다. 말이 좀 길었습니다. 헌법소원의 심판 청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당사자입니다. 기본권의 주체자만이 청구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는 국가와 국가기관 그리고 국가기관의 일부는 헌법소원을 심판할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공법인 원칙으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걸 내가 왜 유튜브에서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 고급 정보를. 흰머리 나도록 공부한 건데. 변호사님 공부하십시오. 지방자치단체, 국공립대학 등에서의 특정한 상황에서 예컨대 재산권이나 학문의 자유 등 기본권을 주체로서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재 1992 10월 01일 선고 92 헌마 62 결정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기본권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도 법인도 당연히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당사자 사인으로 판단되니까요. 그러나 법인이나 단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체 자신이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에만 자신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을 대신하여 심판 청구를 청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시민들한테 돈을 받고 마치 정당한 것으로 말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걸고 해당 채널 믿었었던 채널입니다. 그래도 바른 소리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다시 이런 헌법 소원 심판 청구로 인해서 기망을 합니까? 사법상의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기본권을 보유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헌법 소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에만 자신의 이름으로 헌법 소원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체 법인입니다. 법인은 사인, 자연인으로 봅니다. 단체라고 해서 사인이 만든 단체 조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돈 다 돌려주십시오. 모르시고 그랬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모르시고. 좋게 하려다가 보니 실수하셨다라고. 좋은 일을 하다 보니 헌법 자체가 어려우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변호사가 헌법을 다 어떻게 합니까?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에만 자신의 이름으로 이재명의 이름으로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칩시다. 이재명 당사자가 심판 청구를 했습니까? 민주당 당사에서 청구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을 대신해서 이재명이라는 구성원을 대신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약관에 받은 돈은 돌려줄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던데 처음 불법은 모두 불법입니다. 민사상으로도 불법입니다. 잘하려다가 하다 보니 실수하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해당 채널은 저한테 고마워하셔야 할 것입니다. 5만원씩 1000명이면 5천만원입니다. 반드시 다 돌려주십시오. 애시당초 청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요. 돌려주지 않으면은 불법한 일 하신 겁니다.
소위 말해 민주 지지, 당신 채널을 구독하는 구독자를 대상으로 기망해서 사기친 겁니다. 안 돌려줘도 되겠지 하고. 그리고 뭐 해당 돈을 반납하지 아니한다? 모두 불법이라니까요. 다 돌려주십시오.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잘하려다가 보니 실수하셨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헌법 기망하는 자, 그 누구가 되든 가만두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은 제 얘기가 듣기 매우 불편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대단히 고마워하실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역사의 신은 반드시 존재해서 흐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해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역사는 반복되는 쌍태하다. 제가 해겔 번역했다라고 말했죠? 기억하실 분이 있고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해겔이 말한 겁니다. 역사의 신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반드시 응징합니다. 어떤 식으로도. 지금 불편하시더라도 사태, 호미로 막을 수 있을 때 매듭 지십시오. 반드시 다 돌려주십시오. 저는 바른 말 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시민들 피해보지 않기 위해서 제가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 뿐입니다. 해당 채널을 비방하는 것도 아니고 해당 채널 존중합니다. 잘하려다가 보니 그렇다라고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반복되는 위헌법률 모두 다 돌려주십시오. 본래 오늘은 중국인 관련 말을 해서 중국 조직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헌법재판소 없애야 해야 한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존재해야 합니다. 자신을 대변하는 기관을 자신들이 없애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윤석열이 어디서 꼬리 내립니까? 헌법재판소니까 꼬리 내린 겁니다. 그리고 뭐 변호사 모두 그만둔다라고 하면서 뭐 그걸로 인해서 시간을 끈다. 탄핵이 시간이 흘렀고 성숙하고 숙성됐기 때문에 그럴 일 절대 없으니까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재판관으로서 탄핵 심판은 한 번쯤 맡아보고 싶은 재판입니다. 그 재판에 누구라도 이름 올리고 싶습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올리는 거지 정치적 성향을 대변해서 올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치적 세번을 대변을 해서라도 있다라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수 입장이면은 더 법률에 의해서 처벌을 합니다. 심판을 하는 것이고 진보 성향은 상황과 경우를 고려하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보수 재판관이 더더욱 헌법, 법률에 입각하여 심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영배 심판이나 재판관이나 오히려 더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 민주당에게 마지막 말합니다. 트럼프 노벨 평화상 추천, 워싱턴 포스터지하고 인터뷰, 소위 보수지라고 하죠. 미국의 대표 보수지, 워싱턴 포스터지. 말도 안 나와. 되게 옳다라고 생각하셔서 말씀드리셨습니까? 트럼프가 전쟁을 종전했습니까? 미국에서 해야 될 전쟁을 우크라이나에서 했습니다. 트럼프가 임기가 끝난 이후 또 다른 전쟁은 더 크게 옵니다.
원천 차단을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스라엘 가자지구, 아프가니스탄, 중동지구, 실질적인 정쟁 중단은 그쪽을 먼저 내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한반도를 38선으로 굶은 미국입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지극히 진보적입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트럼프 노벨 평화상 추천, 지극히 가볍고 멜랑콜리한 현상입니다. 말이라고 해서 아무 말이나 내뱉습니까? 돈 안 든다고? 사람이 현실에 맞춰서 살아야지 상황에 맞춰 삽니까? 돈 안 든다고? 그렇기 때문에 가벼워 보이는 것입니다. 말은 천금과 같습니다. 그러한 이미지가 쌓이고 쌓여 하나의 브랜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정치 철학, 역사 철학도 모르면서 이재명 대표, 정치 철학, 역사 철학 좀 공부하십시오. 아실만한 분께서 왜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기분 탓에 말씀하셨습니까? 김혜경 여사님한테 배우십시오. 우아함을. 다소 가벼우세요. 윤석열과 뭐가 다릅니까? 윤석열이 바이든한테 딸랑딸랑 한 것처럼 이재명이 트럼프한테 딸랑딸랑 하는 것밖에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한반도를 전쟁에 이끌었던 미국입니다. 그러한 나라의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뭘 했길래요?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장소도 폭파시켰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를 평화상 후보로 추천합니까? 이재명 대표, 누구 말대로 정신 차리십시오. 저는 이재명 대표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어떠한 이제 정책이나 그런 거 내놓지 않는다라고. 꽃감 빼먹듯이 빼놓가지 마시라고. 레드팀 작정한다고. 이런 사람도 있어야 되니까요.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오래 가시라고 청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재명 대표 어떻게 지켜왔는데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 연이어서는 할 수가 없어요. 전형적인 중도 성향이세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어떻게 이동영, 김어준에 나가십니까? 시간이 돼서? 저 같으면요. 알려드렸던 채널 인터뷰 긴급 형성으로 나갈 겁니다.